자, 6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제에서 조금 다른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냐 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로다가 실제로는 크게 세 가지고요. 공공재, 외부성, 그 다음에 이제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 그게 세 가지고. 근데 그거를 개입하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거는 길게는 아니고 실제로 요 6장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제 재정학에서는 약간은 독립적인 필드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게 퍼블릭 초이스라는 부분이고, 퍼블릭 초이스라 해서 공공 선택이라는 재정학 내의 한 분야인데, 또 퍼블릭 초이스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잘 놀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다른 분야하고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보면, 그리고 약간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거버먼트라는 정부라는 것이 결국은 생각할 때 무슨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사람들이 뭔가 조직을 만든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원시 시대에 따로따로 살다가 이제 농경사회 되면서 이렇게 정착해서 살면서 스스로를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거버먼트라는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초보적인 형태. 그리고 그 거버먼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 제도들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버먼트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들었지만 가끔은 그 구성원들한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돼 있던 거고, 그거를 이제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재산권, 무슨 명예혁명,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길게는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명예혁명이나 재산권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정부로부터 개인을 지키는 어떤 제도개혁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거 이후에 실제로는, 경제나 사회 발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기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생물학자는 아닌데 꽤 오랫동안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결국 인간의 수가 아주 획기적으로 는 게 언제냐 하면 결국은 두 번이 있는데 한 번은 농업 정착했을 때고 또 한 번이 산업혁명 때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그 전에가 바로 어떤 재산권이나 뭐 이런 거가 확립됐던 때고 그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인간 수가 늘고 실제로 삶의 질도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 정부라는 게 정부로부터 이렇게 지키는 제도가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이 정부라는 걸 지금 이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이 거버먼트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거 우리의 뜻을 어떻게 전달시켜서 정부가 의사결정이 되고 근데 정부라는 게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돼요. 누가 실제로 운영하냐면 우리가 뭐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리고 관료가 임명돼서 정부가 운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또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 집단으로 행동하는 게 있고 각자의 목적 함수가 다르고 그러니까 경제학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뭔가를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행동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뭐에 대한 학문이냐 하면 의사결정에 대한 학문 같아요. 제가 30년 동안 경제학을 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사람들이 소비자가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기업이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정부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 부분을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퍼블릭 초이스라는 거 자체가. 그리고 그거에서 조금 더 경제학이 더 나간 부분은 뭐냐면 그런 의사결정이 어떻게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정치적인 장에서 상호작용하는가. 정치적인 장에서 상호작용하는 게 바로 정치경제학이에요. 그걸 분석하고 싶은 게. 그래서 그것들이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번영이나 무슨 사회통합이나 이런 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거,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제도 정책이니까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가 한 30년 경제학 해보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훈련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떤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거에 하면 시장에서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거 바꾸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제도를 이렇게 바꾸고 이런 정책을 하고 뭐 이러자는 생각들이 쭉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빠진 것도 꽤 많아요. 제가 지금 뭐 경제학 수업 듣는 친구니까 제가 우리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뭐 딴 데서 우리 경제학 비판할 때는 뭐 뭔가 굉장히 차가운 것 같고 뭐 밸류나 가치나 뭐 문화나 뭐 이런 거를 왜 이렇게 모르냐, 뭐 아픈 거 왜 이렇게 모르냐 이렇게. 그런데 아픈 거는 제 생각에 아는 것 같고 그거는 그거를 우리 감안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얘기가 길어졌어요. 근데 아무튼 요약을 하자면 뭐냐 하면 거버먼트라는 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어떻게 이게 그 정책들이 결정되는가 그거를 한번 경제학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그게 결국 퍼블릭 초이스예요. 그래서 퍼블릭 초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공공선택 이론이라는 것은 정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경제학적 분석이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경제학이라는 게 결국 제가 얘기했던 거가 뭐냐 하면 결국 선택, 사람들의 의사결정하는 그거에서 과연 여기 인센티브가 과연 뭐고 그런 이야기들을 할 거고 여기에 어떤 상호작용 요거를 들여다보는 요 틀이 경제학 틀인데 요 틀을 어디다가 집어넣고 문제를 보고 싶으냐 하면 정치적인 의사결정에다가 집어넣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집어넣고 봐서 결국 그 내용은 뭘 보냐 하면 정책이 결정되는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이 뭐냐 하면 선거예요.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분석할 건가? 뭐 어떻게 선택을 유권자들이 선택할 건가? 뭐 그런 이야기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정부가 작동하는 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 관료들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녹화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이번 정부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관료 중심적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정부들이 어떠냐면 맨 초기에는 끊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초기에는 누가 장관이 많이 되냐면 교수들이 장관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정권 초기에 보면. 교수들이 장관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도와줬던 캠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현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좌충우돌하고 그러다 뭐 실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또 잘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무슨 장점이 있냐면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모두 모르고 막 이상적인 거 뭐 다른 나라 뭐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하지 이러면서 막 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보통 정치인들이 장관이 돼요. 국회의원 하던 사람 불러다가 이렇게 장관시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뭐 국민들을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는 또 잘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이 관료가 보통 장관들이 하고 마무리를 해요. 보통 우리나라 최근 정권 한 3개 정도 보면 제가 들어와서 봤을 때 보면 대략 요 순서대로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뛰어넘었어요. 첫 번째부터 관료 중심으로. 장관들 대부분이 관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 제가 보기엔 진짜 보수예요. 얘는 이 해놓은 거, 자기가 정책으로 개발해놓은 거 하겠다. 그리고 관료들은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딴 목소리가 잘 안 나오죠. 장관들이 딴 목소리가 굉장히 안 나오는 정부예요. 지금 정부는. 왜냐하면 이미 교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교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임플리멘트 하는 거, 실행하는 역할들이 강하다. 그러니까 정 안 맞으면 진영 장관처럼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럽시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경제학적인 분석을 정치에다가 적용을 해서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 그리고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부가 아주 뭔가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선한 뭐 주체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정부도 정부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가 관료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국민들, 투표권자의 이해관계에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걸 접근을 해요. 그리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할 때 그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접근하냐가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많이 접근하는 거 보면 지역별로 우리는 좀 다르다. 뭐 이런. 그다음에 세대별로 좀 다르다. 소득 계층별로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는 지금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우리가 막스가 한참 활동할 때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화가 가져오는 굉장히 큰 피해가 자본가와 근로자 사이의 어떤 갈등 관계예요. 그래서 그 막스가 정치경제학자야. 막스가 경제학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막스가 주의해서 봤던 건 뭐냐면 결국 계급 간의 어떤 노동자 계급, 자본가 계급 간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게 결국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근로자한테 안 맞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혁명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학문적인 그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접근 방법 자체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경제학적인 접근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시장일 수도 있고 정치의 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이런 거 분석을 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치경제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장은 보면 두 절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절은 직접 민주주의라 그래서 의사결정을 국민들이 직접 하는 경우에 대한 정치경제학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할 거냐면 결국 선거 이야기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은 뭐에 대한 거냐면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요. 지금 기초연금을 어떻게 할까? 이거를 우리가 의사결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한 거냐 하면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대신 우리들을 위해서 의사결정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의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놓고 그 사람들이 정책들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뽑는 과정에서 분명히 뭘 보냐면 공약들을 보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직접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대의를 하는 거죠. 근데 인터넷 발전되면서 아예 상세한 내용까지도 직접 의사결정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일부 제가 기사 봤던 것 중에 미국의 일부 조그만 도시 같은 데서는 실제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인터넷 가지고 투표해가지고 의사결정 하려고 시도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은 훨씬 더 투표가 잦아요. 실제로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주민투표하고 그런 것들 봤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살 때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이제 두 개가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 발전이나 사회 여건에 따라서 이게 어느 쪽이 더 크고 어느 쪽이 더 작고 이런 것들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의미에서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되면 나중에 대의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가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들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안 나올 때마다 기초연금 그러면 국민투표합시다 그래가지고 며칠까지 각자 주민등록 번호로 로그인해서 클릭해가지고 예스 노 해가지고 의사결정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엔 불가능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이야기들을 해 봅시다. 그래서 민주사회에서 투표 방식 자체는 민주사회가 아니면 누가 의사결정하냐면 독재자가 의사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사회로 오면 투표를 하는데 투표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 의사결정 방법은 만장일치나 아니면 다수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3분의 2 다수결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헌법 같은 게 헌법 개정한다든가 이런 것들 할 때에는 다수결 투표가 아니라 3분의 2 다수결. 영어 표현으로는 슈퍼 머저리티라고 쓰는데 제가 번역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다수결 쪽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현실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 다수결 투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지금 좀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부분들, 선택하는 것들 이렇게 분석하는 거에서 보면 결국은 뭐 볼 거냐면 다수결 투표들 계속 분석할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 투표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 먼저 우리가 4장에서 했던 공공재에서 공공재의 효율적인 공급량을 결정하는 걸 보면 어땠냐면 공공재는 같은 양을
다른 가격을 지불을 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소비를 하니까 그거의 효율성 조건은 뭐였냐 하면 MRS의 합이 MRT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균형을 그래프로 간단히 그려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그려가지고 두 개 만나는 거 얘기했던 게 린달 균형이에요. 린달 균형이라는 거 있고, 그 조건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사무엘슨 조건이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했던 린달 균형이라는 게 이런 식의 사회적 의사결정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뭐 린달 균형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저번에 한번 보여줬던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O축이 누구 거냐 하면 2부의 그 원점이에요. 2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2부가 지금 이 공공재에 대한 수요 함수라기보다는 마지널 베니핏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축을 제가 잘못 얘기했네. 이게 화살표를 이렇게 봤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담이고, 그렇죠? 여기 점이 아담이고 여기 있는 점이 2부점이에요. 그래서 그래놓고 2부는 원래 이렇게 있던 거를 그냥 위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위로 가서 뒤집어 놓은 거에 불과하죠.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요 세로축의 길이 자체는 뭘로 해놓은 거냐면 요 공공재에 공급하는 비용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 놓으면 얘네 둘이 그러니까 공급하는 비용이니까 만나는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요게 MRT 크기죠. 그리고 요게 아담 거니까 요게 아담의 MRS예요. 그리고 위에 부분, 여기가 2부의 MRS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거가 MRT와 같다라는 효율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공공재의 양은 요만큼으로 결정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린달 균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4장에서 얘기한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실험을 하려고 하냐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 균형으로 갈 수 있게 사회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냐. 그러니까 공공선택을 통해서 요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점으로 가는 게 가능하냐. 그랬을 때 가능하다. 그리고 그때 사용하는 메커니즘은 그냥 만장일치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만장일치는 여기서의 만장일치는 두 명이기 때문에 둘 다 동의하면 만장일치예요. 그러니까 저 아담과 이브가 지금 현재 가격에 대해서 지금 이 공급량에 대해서 둘 다 동의하면 그러면 그게 만장일치에서 의사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담과 이브한테 두 사람이 비용 분담하는 비율을 먼저 정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뭐 여기 있는 점이 대략적으로 뭐 이게 7대 3이었다. 그러면 아담 당신이 70%를 담당하고 이브는 30%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이 투표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담하고 이브한테 둘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7대 3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을 하는데 어디에 투표를 할 거냐 하면 뭐 여기 작은 무슨 여기 있는 양 아니면 좀 더 많은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이렇게 작은 양에 대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아담은 7을 분담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여기 있는 거가 굉장히 자기가 마지널 베니핏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 작은 양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양은 이 사람도 좀 상당히 더 많이 낼 의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요 작은 양에 대비해서 알스타랑 두 개를 놓고서는 투표를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작은 양보다 알스타가 둘 다 더 좋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둘 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작은 양보다는 알스타가 두 사람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을 때 알스타가 더 선호되는 점으로 의사결정이 될 거고, 그리고 여기는 알스타가 아니라 뭐 여기 더 큰 데로 가서 또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그 큰 거보다는 알스타 쪽이 좀 더 좋은 걸로 둘 다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뭐 말이 길어졌지만, 지금 현재의 가정은 뭐냐면 각자가 자기의 선호를 왜곡하지 않고 투표를 통해서 표출한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우리가 4장에서 얘기했던 얘기한 것 중에 공공재의 경우에 효율적인 공급이 언제 가능하냐면 사람들 거짓말 안 하고 각자 거를 다 표출하면 실제로 효율적인 공급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만 여기서는 그냥 투표해서 뭐 어느 게 더 좋냐 이거 얘기할 때 결국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비용분담 구조 내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좋아한다고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 그냥 린달 균형이 만장일치제로 해가지고 찾아내면 찾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질 건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얼굴 표정이 안 밝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설명하기가 실제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7대3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뭐 R스타로 가 있는 것도 있고 뭐 R1도 있고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는 다 몰라요. 실제로는 이거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그쵸? 그리고 뭐 이게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래프를 잘 모르고 뭐 하다못해 그 공공재 공급하는 비용도 실제로는 모를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 일단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아담과 이브라는 두 명 있었는데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사회 구성원이 10명, 100명, 1000명, 5천만 되면 굉장히 어렵겠죠. 지금 이런 식의 일들 자체가. 그래서 이쪽 균형에 도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뭐 균형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많이 오래 걸리는 시간이 특히 왜 그럴 거냐 하면 지금은 2명이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굉장히 많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행동한다는 이야기는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행동이라는 것 자체는 무임승차를 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서의 무임승차의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상대편이 선호하는 양을 내가 미리 알아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양 자체가 내가 볼 때에는 뭐 나는 돈 안 내도 되는데 얘가 굉장히 좋아하는 양을 내가 미리 알고 있다면 내가 비용 분담을 안 하는 조건으로 투표가 왔을 때 얘가 이 양이 나왔을 때 찬성할 거라는 걸 내가 알면 나도 일부러 찬성표를 던져서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무임승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적인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만장일치를 통한 린달 균형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만장일치제는 뭐 당연히 뭐 전부 다 찬성을 해야 이렇게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요. 만장일치제 실제로 하는 투표 아는 거 있어요? 어떤 의사결정할 때 만장일치하죠? 뭐 있죠? 뭐 조그만 소그룹에서 우리 뭐 어디 가서 밥 먹을까 뭐 이러면 만장일치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뭐 제일 잘하는 거 뭐 있죠? 만장일치를 뭐 저희 알기에 무슨 교황 뽑을 때 그게 거의 만장일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장일치 어떻게 하냐면 가다 놓고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까지. 그래서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만장일치로 의사결정되면 이렇게 뭐 연기를 피워가지고 뭐 이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만장일치 사람들이 다 의견이 다르니까 결국 전부 다 동의하게 만드는 방법은 가다 놓고 전부 다 동의하는 하나의 안이 나올 때까지 가둬놓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현실에서는 만장일치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뭘 하냐 하면 결국 다수결을 하는데, 이 다수결을 할 때 사람들이 과연 의사선택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요 상호작용에서 의사결정하는 요 시스템 자체가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요 제도가 있고 나중에 다수결 쪽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한번 분석을 좀 해봅시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하는 형태로 의사결정하는 그러한 공공선택 기제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수결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다수결이고, 지금 여기에 이제 가상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브래드, 젠, 안젤리나라는 3명의 투표자가 있고,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A, B, C라는 3개의 사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을 하는데, 너무 민감한, 최근 되게 민감한 사안이죠. 기초연금을 하는데, 기초연금을 4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4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좋아하는 거고, 이 사람은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좋아하는 거고, 이 사람은 20만 원, 10만 원, 40만 원 이런 순서로 좋아하는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와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상호작용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면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A하고 B를 놓고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브래드는 A랑 B랑 놓고 투표를 하면 뭘 선택할 거냐면 A를 선택할 거예요. 그렇죠? 물론 3개 사안을 다 놓고서는 그 중에 다수결 투표를 합시다 하고 투표 각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A 나오고 C 나오고 B 나오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안 돼요. 다 3분의 1씩밖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생각하는 거냐면 A, B 2개 놓고 한번 투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2개 놓고 투표를 하면 몇 표 받을까요? A가 몇 표 받을까요? 브래드는 누구 찍어요? 사안에 A 찍을 거고, 쟤는 B, 그 다음에 안젤리카는 B. 그러니까 1대2로 나와서 결국 B가 선택될 거고. 그렇죠? 다수결은 그냥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찍어도 어떻게 될 거냐 하면, B하고 C를 놓고 찍으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브래드가 B에 한 표, 그 다음에 제니 C에 한 표, 안젤리카가 B에 한 표. 그러니까 2대1로 해서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가능한 거는, 하나 더 가능한 거는 뭐가 있냐 하면 A하고 C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A하고 C에 대해서 하면 브래드가 A에, 그 다음에 쟤는 C에,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젤리나는 C에, 그러니까 C가 이기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가능한 조합은 이렇게 3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면 A랑 B랑 먼저 하고 C랑 하든지, A랑 B랑 먼저 다수결을 해서 하면 B가 갈 거고, B랑 C랑 하면 다시 B가 될 테니까 B로 갈 거고. 그쵸? 문제 없어요. B랑 C랑 하고 그러면 B가 갈 거고, B랑 다시 A랑 해도 다시 B가 갈 거고. 실제로 어느 쪽을 먼저 하더라도 A랑 C랑 하고 그 다음에 B랑 나머지 해도 또 B가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요 선호가 주어진 상태에서는 다수결 투표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더라도 누가 이기냐 하면 B가 이겨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의사결정 순서 자체를 여기에서는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굉장히 아무 문제 없는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다음 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좀 전에 거하고 지금 여기 있는 선호 순서하고 지금 요 선호 순서하고를 보면 살짝 한번 봐보세요. 눈에 보이세요?
얘네 둘만 뒤집었어요. 그쵸? 한번 봐보세요. 그쵸? 여기가 CBA였는데 원래 거는. 근데 지금 CAB로 바꿨어요. 그쵸? 나머지 하나도 안 바꾸고. 그래서 얘만 바꿨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때 A하고 B에 대해서 하고 보면, 그러면 A가 한 표, 두 표. 그러니까 이게 뒤집히네요. 2대 1로 뒤집혔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A가 선택되는 구조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놓으면 한 표, 두 표. 그래서 B가 여전히 이기고요. 그 다음에 A하고 C를 놓고 보면 A가 불에 대해서 한 표, 여기 제니 C, 그 다음에 C. 그러니까 C가 이기네요. 그래서 아까 거랑 바뀌는 거는 A하고 B를 놨을 때 아까는 1대2로 B가 이겼었는데 이제 이렇게 선호가 바뀌게 되면 젠의 선호가 CBA에서 CAB로 바뀌었을 때 하나 바뀌는 거는 요거가 다수결했을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큰 문제 같지 않은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가 달라져요. 한번 봐봅시다. A, B, C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A, B를 먼저 투표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가 선택될 거고, 그러면 A하고 C를 놓으면 누가 선택될 거냐면 C가 선택될 거예요. 의사 일정을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한번 B하고 C를 먼저 해봅시다. B하고 C를 먼저 해보면 누가 이길 거냐면 B가 이길 거고, A하고 B를 놓으면 누가 이길 거냐면 A가 이길 거예요. 좀 전에 거에서는 어땠냐 하면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투표하는 순서를 어떻게 아젠다를 먼저 세팅하고 하냐에 상관없이 다 일관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그래프는. 첫 번째 그 선호하에서는. 그래서 별일 없었던 거고, 뭐 별일 없나 보다, 다수결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선호 중에 하나를 살짝 바꿔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의사 일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최종 결정되는 것들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걸로 보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성질을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수결 투표라는 게 이런 식의 역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투표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를 할 때 투표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결국 뭐냐 하면 개인의 선호에는 일치성,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래드가 뭘 한 거냐면 A하고 B하고 C가 있으면 일관성 있게 A가 B보다 좋고 B가 C보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A가 C보다 좋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일관성 있게 선택이 되는 그러한 결정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사회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볼 때에는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야 되냐 하면 A가 B보다 좋고, 그쵸? 그 다음에 B가 C보다 좋으니까 이 선호, 우리가 보통 미시경제학에서 선호할 때 이렇게 부등호를 이렇게 좀 흘림체처럼 써가지고 쓰죠. 그러면 A가 B보다 사회적으로 선호되고 B가 C보다 사회적으로도 선호되면 이 사회적인 선호가 일관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C보다 선호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A보다 C가 선호가 돼요. 지금 이 사회적 선호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는 뭔가 사회적 선호가 굉장히 이상한 시스템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선호가 나오는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다수결 투표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투표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사회적 선호가 일관성이 없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의사 일정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보면 대부분 뭐 하냐 하면 맨 처음에
이거를 AB를 먼저 해야 될지 AC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인 방법은 어떻게 해요? 뭐 누구 대통령 뽑을 때 무슨 뭐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는 한 번에 끝내지만 그렇죠? 어디에서 뭐 누구 장 뽑고 그럴 때 여러 명 놓고 뽑고 그 중에 최고 득표자 뭐 차 득표자 뭐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다수결을 하죠.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얘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좀 최종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차라리 하냐 하면 전체를 놓고 그냥 투표를 한번 한 다음에 그래서 최고로 많이 나온 사람, 그 다음으로 나온 사람 두 개를 뽑아놓고 거기서 뭐 다수결을 하는 형태로 해요. 근데 물론 지금 우리가 주어진 여기에서는 맨 처음에 거에서 안 나와요. A, C, B 이렇게 각각 한 표씩만 나오니까 결선 투표로 가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뭐 사람 수 투표자가 3명이 아니라 뭐 10명, 100명, 1000명, 몇만 명 이렇게 되게 되면 아마 대략 섞여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먼저 잡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현실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뭐 이렇게 투표의 역설이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요 젠의 선호가 CBA에서 CAB로 바뀐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그 그래프로 그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선호 표현된 거를 보면 A, B, C라는 사안에 대해서 3명의 투표자들의 선호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면 브래드는 A, B, C 형태로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젠은 C를 제일 좋아하고 뭐 그래프가 좀 아주 명확하게 안 그렸네. C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젠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안젤리나의 경우에는 B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 그래서 이렇게 선호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호를 그려놓고 보면 좀 전에 만약에 원래대로 그린다면 원래대로 저 젠을 그렸다면 젠이 C 그 다음에 B, A였다면 최초의 선호였다면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선호, 투표의 역설이 나타난 선호로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다봉선호라고 그래요. 멀티픽. 그러니까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그림에서 얘기할 때 브래드하고 안젤리나는 어떤 선호냐 하면 단봉이에요. 싱글픽이죠. 싱글픽이어서 싱글픽이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멀티픽이 있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투표 역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다봉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투표 역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모두 다 단봉이면 실제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젠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젠이 제일 이상한 놈이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저 기초연금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기초연금 요거 우리가 뭐 4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랬는데 브래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40만 원 제일 좋고 20만 원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는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많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젤리나는 20만 원이 최적 금액이고 40만 원도 너무 많고 10만 원은 좀 작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쟤는 어떻게 한 거냐면 10만 원이 제일 좋고 뭐 아주 조금만 주는 게 좋아. 근데 20만 원 주는 게 제일 나쁘고 뭐 10만 원 주든지 아니면 그 다음은 4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뭐 10만 원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그 다음엔 20만 원, 그 다음엔 4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 10만 원이 좋고 그 다음에는 4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다봉선호가 등장을 하면. 근데 그래서
이게 다봉선호가 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일관성이 없는 선호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특히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지금 제가 일단은 기초연금 얘기하면서 이거를 금액으로 놓으니까 이게 뭐 옵티멀한 양이 있어서 옵티멀한 양이 4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만 원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20, 10 이래야 되고 20만 원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20만 원, 그 다음에 10만 원, 40만 원은 좀 그 다음에 순서는 실제로 상관없어요. 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10만 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커지면 더 강하게 반대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등장을 하지만 실제로 ABC가 그렇게 나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뭐 돈이 있는데 돈을 복지재정을 고교 무상화에 쓸 거냐 아니면 저기 기초연금에 쓸 거냐 아니면 저 국민 아니면 저 기초생보의 사각지대를 좀 없애는 데 쓸 거냐 그러면 그게 딱 무슨 금액처럼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1차원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젠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정말로 1차원적인 안건들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다봉선호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공공선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안들은 이렇게 1차원 평면의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봉선호가 굉장히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젠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 얘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젠이라는 사람이 이중정점, 지금 이 경우에는 이중정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중정점이라는 걸 가질 수 있다는 거를 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에 대해서, 공원의 규모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어떨 수 있냐면 지금 공원을 할까 말까 그리고 공원의 사이즈를 얼마로 할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옆에 그냥 돈 내고 갈 수 있는 민간 공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에버랜드가 있는 상태에서 뭐 여기에 공원을 하나 크게 지려고 그러는데 이걸 굉장히 크게 질까 뭐 중간 규모로 질까 아예 작은 걸로 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다봉선호는 뭐냐 하면 아예 작은 거로 하든지 아예 큰 걸로 하든지 그리고 중간 크기로 하는 건 별로 선호 안 하는 사람이 다봉인데 만약에 이렇게 민간제라는 어떤 그 대체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예 하려면 크게 하고 안 하려면 안 해가지고 좀 돈 안 내게 하고 그게 더 낫지 중간 크기로 해서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비슷하게 두는 거 별로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합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분명히 다봉선호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대체제로 역할하는 민간제가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공공재의 규모에 대해서 다봉선호를 갖는 거가 충분히 합리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차원상의 순서를 정하기 어려운 대안들이 꽤 많아요. 대부분의 대안들이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짓까? 뭐 건물을 무슨 보건소를 질지 무슨 뭐 무슨 도서 전문점을 질지 무슨 육군 장병 징병소를 질지 뭐 이런 거 하면 실제로는 선호가 완전히 그냥 일직선상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추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지금 사안이 한 개인 경우 지금 우리가 뭘 본 거냐 하면 다봉 선호자 존재하면 투표 역설이 나오는 거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지금. 근데 사안이 결합된 경우 결합된 경우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기초노령연금은 얼마로 하고 그 다음에 고교무상 교육은
한다, 안 한다. 그 두 개의 사안을 결합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투표안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10만 원의 고교 무상교육 실시, 뭐 20만 원의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40만 원의 미실시, 뭐 그다음에 40만 원의 실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복합해 가지고 안건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단봉 선호 체계 하에서도 투표 역설이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투표할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사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투표를 제일 많이 하는 게 결국 뭘 하는 거냐 하면 대의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표자를 선택할 때죠. 그래서 뭐 대통령을 뽑을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 하나가 모든 아젠다를 하나로 결합해 있는 거예요. 복지는 어떻게 하고,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SOC는 어떻게 할 거고, 교육 정책은 어떻게 할 거고, 실제로 모든 사안을 결합시켜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합된 사안에 대해서 결국 투표하려고 보면 이게 그 투표 역설이 성립돼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결선 투표 이렇게 가는 식으로 한 명 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지만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두 명씩 이렇게 리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축구 리그 경기 하듯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복합사안은 당연히 투표 역설이야겠죠. 왜 누가 먼저 붙고 누가 나중에 붙냐에 따라서 다 저기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은 뭐냐면 그냥 여러 사안을 쭉 나열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하고 과반수가 안 나오더라도 다수결 나온 사람이 되는 걸로 하든지, 그리고 만약에 과반수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를 최다 득점자와 차점자를 가지고 결선 투표를 다시 하는 이런 식의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런 식의 다수결 투표라는 이러한 것을 공공선택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했는데, 거기로부터 가장 중요하게 이론적으로 도출되는 정치경제학에서 이 투표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러니까 다른 이론이 또 하나 있긴 있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 중위 투표자 정리예요. 미디엄 보터 시어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디엄 보터 시어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그냥 이게 뭔지부터 먼저 이야기하면, 모든 투표자의 선호가 단일 정점 선호라면, 그냥 단일 정점으로 쭉 돼 있는 선호라면 다수결 투표의 결과는 항상 중위 투표자의 선호를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위 투표자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투표하는 사안을 1차원 평면에다 쭉 나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안이면 쭉 나열을 했을 때 그 나열된 사안 중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선호하는 그 투표자, 걔를 중위 투표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중위 투표자가 선호하는 그 양으로 결국 투표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무슨 교육에다가 얼마를 지출을 할 건가, 그래서 5조를 쓸까, 이거 금액이 안 맞네요. 그러니까 한 5천억을 쓸까, 10조를 쓸까, 15조 쓸까, 16조 쓸까, 아니면 70조 쓸까, 이렇게 돈을 의사결정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사람들의 가장 선호하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도널드, 데이지, 휴, 듀위, 루이라는 사람들이 각각 선호하는 최적의 금액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면
그러면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5하고 100을 놓고 투표를 하면 도널드는 5가 제일 좋으니까 5에다가 찬성하겠죠. 데이지는 100에다가 찬성을 해요. 그 다음에 휴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는 150을 제일 좋아하니까 단일 정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5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덜 선호하는 걸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봉우리가 다시 생길 수 없어요. 쭉 떨어지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00을 5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듀이나 루이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100을 5보다 더 선호하는 결로 되겠죠. 그러니까 5하고 100을 놓고 투표하면 1대 4로 나와서 100이 선택될 거예요. 100하고 150을 놓고 투표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그 데이지 도널드가 100을 갈 거고 그 다음에 얘가 150을 갈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0이 선택되겠죠. 150하고 160을 놓고 투표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듀이랑 루이 얘가 160을 할 거고 얘와 얘는 150을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150과 700을 놓고 해도 어떻게 될 거냐 하면 휴비, 데이, 도널드, 듀이도 150을 더 좋아할 거예요. 아마 선호 표현을 보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4, 얘가 1 이렇게 나오겠죠. 제가 일부러 순서를 뭐 160이랑 700이랑 안 하고 얘랑 해도 어차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를 어떻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150이라는 안건이 선택이 될 건데 150이라는 안건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요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누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좋아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선호하는 거가 결국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위투표자 이론이라고 해요. 미디엄 보터 시어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간단한 거지만 결국 뭐냐면 중간에 있는 사람에 맞춰서 해야지 자기 그 대안이 선택될 수 있다라는 의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지금 요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하면 지금 이게 국민들을 쭉 여기에다가 표현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국민들. 그러니까 저 투표자들을 어떤 축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요게 뭐 이쪽이 진보, 이쪽이 보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중도에 뭐 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저 분포를 그릴 수 있겠죠. 분포를 그리는 거예요. 분포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뭐 진보 있는 사람이 몇만 명, 뭐 그쪽에서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몇만 명 이렇게 해서 그거에 그 빈도를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빈도수를 이렇게 그리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투표자 빈도를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투표자 빈도가 여기에 있으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거기서 이기려고 그러면 만약에 후보가 2명이 나왔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중도로 가야죠. 어떤 후보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쪽에 가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요만큼 가 있으면 돼요. 이 사람보다 조금만 오른쪽에 있으면 그러면 여기 요 중간쯤 있는 사람부터 나머지 여기 다 자기한테 투표할 거고 나머지 여기 투표할 거니까 내가 분명히 뭐 한 8대 2로 이기겠죠. 그러면 요런 거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정당들이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책을 할까요? 내가 원래는 여기였었는데 투표가 가까워지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내가 원래 여기인데 투표가 가까워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기려면. 일로 전부 다 와야 되겠죠.
투표 전에 정당이 3개였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애는 얘가 보기에는 얘가 눈의 가시예요. 자기 거 중에 이만큼을 뺏어 먹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합치면 돼요. 보면 우리나라도 저기 통합진보당 이런 데서 나왔다가 지지 선언하고 합치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저쪽에 무슨 자민련 나왔다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보수 쪽 에서 이쪽이랑 이렇게 합치고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안 될 거 뻔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그래도 자기 성향이랑 비슷한 거가 등장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엄 보터 시어럼은 굉장히 간단한 시어럼인데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이 당들이 통합하고 이렇게 계속 정책을 보면 나중에 지난번 대선 때에는 정책이 어땠어요? 민주당 정책이나 새누리당 정책이나 점점 가운데로 가가지고 아주 비슷했죠.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그리고 결국 이건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민주당이 패배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정희 후보 쪽이 이쪽이랑 결합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를 했냐면 민주당이 여기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정희 후보랑 합친 거 보니까 여기 있나 봐 이렇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요 중도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투표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미 다 저 친구들이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중의자 투표라는 이론을 생각하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고 설명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이론이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좀 더 해보면 그러면 이게 대선할 때만 이렇게 2개가 살아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당 자체가 여러 개가 아니고 2개일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의 정당 체제 보면 민주당, 공화당으로 이렇게 결국은 마지막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미디엄 보터 시어럼에 보면 결국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가 2개예요. 3개가 못 살아요. 여기에 이렇게 3개가 살아있으면 결국은 요 같은 쪽에 있는 애들은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양당 정치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도 여러 가지 변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분포가 안 이럴 수도 있어요. 분포가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물론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선호가 다를 수도 있고 실제로는 사안 자체가 복합 사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연령대별로 다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 민주주의에서 이제 제가 정치경제학적인 접근이다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의 선택하고 상호작용하는 건데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다수결 투표다 이렇게 제도적으로만 결정되는 거를 넘어서 실제로 전략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직접 민주주의에서 사람이 3명이 사는 조그만 지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각자가 3개의 사안이 있는데 병원, 도서관, 수영장 이렇게 3개의 사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자 선호하는 정도를 수치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멜라니는 병원이 있으면 한 200 정도 좋고 도서관이 있으면 마이너스 40이고 수영장은 마이너스 120인 사람이고 레트라는 사람은 도서관을 가장 좋아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인 상태고 스칼렛이라는 사람은 수영장을 제일 좋아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인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요 3명의 구성원이 있으니까 3명의 구성원에 대해서 합치게 되면 병원의 경우에는 95만큼 사회적으로
편익이 있는 거고, 마이너스를 합치더라도. 도서관도 80만큼 순편익이 있는 거고, 수영장도 220만큼 순편익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요 세 개의 사업을 실제로는 다 하는 게 맞을 수 있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선호 자체는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다수결 투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 봅시다. 병원이랑 도서관 놓고 투표하면, 아니, 세 개 사안을 다 놓고 투표하면은 한 표씩으로 다 갈리니까 결정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놓고 의사결정을 하면, 병원하고 도서관 놓고 투표를 하면 병원이 멜라니 한 표, 그 다음에 아니네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실제로는 레트가 한 표, 스칼렛도 한 표. 그러니까 병원하고 도서관 놓고 하면 도서관이 선택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하고 수영장을 놓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여기에서 멜라니가 하나, 둘, 여기 하나. 그러니까 도서관이 선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도서관이 지금 실제로는 다 이기네요. 그렇죠? 도서관이 다 이기고, 그 다음에 병원하고 수영장을 놓고 하면 병원이 한 표, 두 표, 수영장이 하나니까 결국 병원이 한 두 번째쯤 되는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그냥 내비두게 되면 아마 다수결로 그냥 하게 되면 도서관 하나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거를 그냥 두게 되면 여기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떤 일을 이야기하게 되냐 하면, 도서관이랑 실제로 보면 제일 선호되는, 수영장은 혼자서만 좋아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둘이 뭘 하는 거냐 하면, 멜라니하고 레트가 뭘 하고자 하냐 하면 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다른 투표자가 선호하는 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병원하고 도서관 놓고 투표하고 도서관 놓고 수영장 놓고 투표하면 도서관이 선택이 되지만, 또 어떤 방법으로 또 투표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병원을 할까 말까 투표하고 도서관을 할까 말까 투표하고 수영장을 할까 말까 투표를 하면 세 개가 다 부결이에요. 그냥 자신의 선호가 마이너스면 반대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해서 두 개 사안 놓고 했을 때는 도서관이 선택이 되지만, 각각 사안에 놓고서는 그냥 찬성 반대를 하게 되면 전부 다 부결이 되는 사안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멜라니하고 레트가 둘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멜라니가 도서관에 대해서 나는 실제로는 싫어하는데 레트한테 가서 내가 표 찍어줄게. 그러니까 너도 병원 너 싫어하는데 병원에 좀 찬성표 찍어줘. 이렇게 둘이 거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2대1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상대편한테 어떤 표를 던져줄 거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하면서 또 그 사람이 또 날 거에 찬성하게 만드는 이러한 거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투표 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로그 롤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혹시 가끔 신문에 무슨 정치 얘기할 때 통나무 굴리기, 로그 롤링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A, B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A가 B한테 B 사안 찬성해 줄게, A 사안에 대해서도 찬성해 달라, 이렇게 서로 거래하는 일들을 하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정당 수준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있는 몇 개 법안이 있고 저 민주당이 몇 개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이 있으면 서로 거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통과해서 넘어가는 거. 그것도 실제로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로그롤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그롤링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 무슨
저 목재 운반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 위에 이렇게 저 위에 산에서 이거 목재를 자르면 그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그 옆에 좀 강가나 이런 데 가져와 가지고 그 이렇게 통나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굴려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물론 게임하는 것 같긴 한데 둘이 이렇게 잘 호흡을 맞춰서 굴리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통나무를 돌린다는 뜻이에요. 통나무를 돌리는데 둘이 보조를 잘 맞춰야지 할 수 있으니까 둘이 이렇게 보조 맞춰서 잘한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렇게 정당끼리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뭐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회 조직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그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 지역구 사업 이렇게 뭐 그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얘기해주고, 내 지역구 사업 저 사람이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시켜주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투표 거래를 하는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나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우리나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예요. 임기도 되게 짧아요. 그리고 위원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위원도 작게 하고 그 사람 4년 임기 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우리 지역구 거 뭐 하나 챙겨주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서 챙겨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구조를 어떻게 내냐면 위원 수도 많고 임기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주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임기 4년 하고 정말로 지역구에서 온 사람 말고 비례대표 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들어가서 4년 동안 그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식의 투표 거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이해하고 나면 그게 훨씬 더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랑 안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한 번이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자기네 지역구 사업을 잘 챙겨서 집어넣어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가끔 계속 글 쓸 때 이거는 뭐 당연히 그냥 전문가로 보면 당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말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역구에서 오히려 먼 사람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멀고 그런 사람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하나 영어 표현이 있는데 포크 배럴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돼지 고기를 담은 이 통나무라는 표현으로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요거를 이제 자기 좋아하는 지역에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챙기는 걸 포크 배럴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래서 자기 지역구 챙기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투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서. 뭐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요 표하에서 투표 거래를 멜라니와 레트가 하는 것 자체는 뭐 사회적으로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 도서관 2개 했을 때 사회적인 편익 자체가 95, 80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걸로 보일 수는 있지만 두 번째 그래프를 두 번째 요거를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실제로 지금 선호 순서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앞에 표랑 똑같아요. 똑같이 해놨고 다만 여기에서 뭐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키워놔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순편익 자체가 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호 자체 순서는 똑같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멜라니와 레트가 여전히 둘이 서로 투표 거래를 할 유인이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으로는 둘 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A라는 지역에 뭔가 뭐 경전철 짓고 B라는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 B라는 지역에다가 지방공원 지방공항 짓고 근데 사회 전체로 보면 다 마이너스인 거고 그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실제로 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아마 사회적인 순편익이 마이너스인 것도 굉장히 많이 거래하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거에서는 투표 거래가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 하면 오히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어떤 작동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게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을 아주 중요하게 얘기한 이론은 실제로 중의자 투표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보면 여러 가지 거에 적용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공공선택에 대한 이론은 뭐가 있냐면 불가능성의 정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만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와서 요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다 해볼게요. 뭔가 정리를 하는데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한 거가 좀 뭔가 이상해 보이긴 이상해요. 뭐가 A면 B다 이게 정리가 아니고 A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에로우라는 사람이 그 경제학자 중에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이론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하고 뭐 이런 분인데 에로우 드브루라는 사람이 뭐 같은 이런 쪽인데 그래서 에로우 드브루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로우 드브루의 불가능성의 정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처음 얘기한 사람이 에로우라는 사람인데 뭘 한 거냐면 6가지 중요한 어떤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가 가져야 될 속성을 나열을 했어요. 이런 건 뭐 합당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투표자의 선호 체계와 관계없이 항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의사결정이라는 게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게 무슨 사회적인 의사결정이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중요한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 A라는 대안이 있고 B라는 대안이 있고 C라는 대안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의사결정할 때 A, B, C 사이에 뭐가 더 좋고 뭐가 덜 좋고 뭐 이런 거가 그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아예 뭐 안 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시 배웠을 때 뭐 소비자의 선호 얘기할 때 마치 뭐랑 비슷하냐 하면 기억나세요? 미시 시간에 무슨 소비자의 선호가 가져야 될 중요한 성질. 일단은 뭐 완전성, 뭐 컴플리트니스라고 해서 일단 순서 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A라는 상품 묶음을 좋아하는지 B라는 상품 묶음. 그러니까 사회적 의사결정에서도 당연히 그 순위가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결정이 개인의 선호랑 전혀 상반돼서 결정되면 안 돼요. 개인의 선호에서 뭐 투표제도를 통하든 뭘 통하든 개인의 선호가 반영돼서 의사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어때야 되냐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A보다 B가 더 좋은데 B보다 C가 더 좋은데 A가 C보다 좋은 게 아니라 C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게 뭐예요?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표의 역설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타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A하고 B 사이의 사회적인 선호 부분은 A와 B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에만 의존해야지 A와 B가 아닌 C에 대한 개인들의 선호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이게 제일 나머지는 굉장히 설명하기 쉬운 부분이고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돼서 다음 시간에 와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독재 배제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의사결정 그 결과가 어떤 한 사람의 선호하고 그냥 동일한 결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독재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A라는 X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순서가 ABC 순서가 있는데 그 ABC 순서 그거대로 항상 사회적인 의사결정이 그냥 그 개인의 의사결정하고 동일하게 한 사람의 거에 동일하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게 독재 배제예요. 그리고 에로르라는 사람이 증명한 게 뭐냐 하면 이 6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는 없다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증명하는 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5번이 의미하는 바를 선어 표현으로 해서 쭉 표현을 해서 해보면 얘가 독재라고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이요. 에로 이 불가능성 정리 증명하는 거는. 그리고 그 증명은 우리 학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은 안 하고 넘어갈 텐데. 근데 증명 방법 자체는 1번부터 5번을 만족하는 사회적 선호 체계는 독재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 항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뒤집으면 뭐냐 하면 이 6가지를 전부 다 만족시키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는 없다라고 증명이 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이에요. 6개가 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명제예요. 이 정리 자체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뭐 투표를 통하고 뭔가 다른 뭐 의견 수렴을 통하고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결정을 다 해봐야 이거 합리적인 거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정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정리인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중에 한두 개를 포기하는 거예요. 한두 개를 포기하는데 다수결을 한다는 얘기는 의사결정의 일관성 자체를 좀 포기할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가 다 되도록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투표자들의 성향을 똑같이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통해서 전부 선호 체계가 똑같으면 어떠냐 하면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선호가 똑같으면 독재자죠. 그 사람이. 한 명이.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이 어떤 사회화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선호를 동일하게 만들려는 그 노력들을 꽤 많이 해요. 뭐 교육이나 무슨 문화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동질화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게 이런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건 없으니까 실제로 이거를 다 그냥 쉽게 만족시키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개인의 선호가 사회의 선호하고 그냥 동일하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게 오히려 그렇게 인간의 사회화 과정을 보면 그런 쪽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벙벙하게 얘기했고 다음 시간에 와서 5번 가정이 무슨 의미인가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건가 불가능성의 정리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혹시 질문이나 이야기하실 거? 제가 조금 머물러 있을게요. 그러니까 얘기하시고.